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해 가을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어쩐지 스산한 바람이 불어대는 황량한 들판 같았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낸 지도 어언 10년. 아들 녀석은 결혼해서 분가한 뒤로는 제게 살갑게 구는 법이 거의 없었고 며느리 아이는 오죽했겠습니까? 명절이나 제 생신 때조차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는 것이 다반사였으니 저는 그저 자식된 도리를 잊지 않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해가 서쪽에서 뜨려는 것인지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예고도 없이 저희 집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화사한 미소를 머금은 며느리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서 있었어요. 평소에는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법이 없던 아이였기에 저는 놀란 토끼처럼 눈만 껌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요. 어머님, 저 왔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죠.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목소리마저 평소의 딱딱함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하고 살가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문을 열어주며 아이를 안으로 들였어요. 며느리는 익숙하게 거실 소파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는 제 옆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통기력도 없어 보이시고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어머님께 효도하려고요. 효도라니요. 참으로 생경한 단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가움보다는 어리둥절함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을 애써 눌러야 했지요. 이 아이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다. 너가 뭐가 죄송할 게 있다고. 다들 바쁘게 사느라 그런 게지. 저는 마음에 없는 말로 어색함을 달래려 했지만 며느리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저랑 백화점 가실래요? 제가 어머님 옷 한 벌 시원하게 사드리고 싶어서요. 제일 예쁘고 좋은 걸로요. 백화점이라니요. 그것도 제 옷을 사주겠다니.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제게 용돈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 없던 아이가 갑자기 고가의 옷을 사주겠다니요. 이건 필시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갑자기 옷은 왜? 무슨 바람이라도 분 거냐? 그러자 며느리는 과장되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님도 참, 그냥요. 그냥 우리 어머님 더 예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죠. 제가 요즘 보너스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 사양 마시고 저랑 같이 가셔요, 네. 그 능글맞은 웃음과 평소답지 않은 살가운 태도가 오히려 제 의심을 더욱 부채질하는 듯 했습니다. 문득 몇 년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아들 녀석이 사업을 시작한답시고 자금이 부족하다며 쩔쩔매던 때였지요. 그때 며느리가 제게 찾아와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정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비상금이라도 잠시만 빌려주시면 금방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일부와 제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을 망설임 없이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지요. 며느리는 처음 몇 달간은 사업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며 변명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그 일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으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그 아이는 알기나 할까요? 또 제 생신 때 일도 생각났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갔고 아들 녀석 역시 아내 눈치를 보느라 미역국은커녕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었지요. 그날 저 혼자 식탁에 앉아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얼마나 서러웠던지 모릅니다. 그런 기억들이 생생한데 갑자기 옷을 사주겠다니요.
저희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며느리가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잘해보려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일말의 기대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쩌면 저는 그 아이의 변화를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정, 너가 그렇다면 한번 같이 가보지 뭐. 제 대답에 며느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오늘 어머님 세상에서 제일 멋쟁이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난생 처음 가보는 화려한 백화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찝찝함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지요. 어쩌면 이것이 정말 새로운 관계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애써 키우면서 말입니다.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는 금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번쩍번쩍 빛나는 거대한 백화점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생 시장이나 동네 옷가게만 전전했던 제게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지요.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한 명품 매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잔잔한 음악, 그리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제게는 주눅들게 만드는 풍경이었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미리 봐둔 매장이 있답니다. 며느리는 제 팔짱을 끼고는 익숙한 듯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백화점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명품 여성 의류 매장이었지요. 평소 시장 좌판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를 살 때도 몇 번이나 망설이던 저로서는 그저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열된 옷들은 하나같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슬쩍 보이는 가격표의 숫자들은 제 평생 생활비를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 엄청났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예약하고 오신 분이시죠? 매장 직원이 깍듯하게 다가와 며느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안방에라도 들어선 듯 거만하게 고개를 까딱이며 대답했지요. 네, 우리 어머님 옷 좀 보려고요. 제일 좋은 걸로, 그리고 제일 잘 어울리는 걸로 추천해 주세요. 그 순간 며느리는 마치 드라마 속 재벌가 사모님이라도 된 듯 행동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제게는 한없이 어색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어요. 직원은 곧바로 여러 벌의 옷을 가져와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하나같이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지만 저는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며느리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지요. 어머님, 이건 어떠세요? 색깔도 화사하고 어머님 피부톤에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제 의견을 묻기보다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제게 권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려한 것 같다거나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도 에이, 어머님 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한번 입어보세요. 라며 막무가내로 제 손에 옷을 쥐어주곤 했지요. 그러면서도 정작 제게 옷이 어울리는지보다는 옷에 붙어있는 가격표나 브랜드 로고를 더 유심히 살피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치 저를 꾸며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비싼 옷을 사주는 며느리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달까요? 제가 여러 벌의 옷을 갈아입는 동안 며느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랑 그리 바쁘게 연락하느냐고 물으면 아, 그냥 회사 일이요. 라거나 친구랑 약속 잡고 있어요. 라며 둘러댔지만 통화하는 그녀의 표정은 늘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언뜻언뜻 들려오는 통화 내용도 대부분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됐어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돈 문제는 걱정 마시고요. 이런 어딘지 모르게 다급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지요.
저 아이는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를 이 비싼 곳에 데려와 이런 과분한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요? 결국 며느리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아주 화려하고 값비싼 원피스와 투피스 정장 몇 벌을 골랐습니다. 제가 정말 괜찮다고 나는 이런 비싼 옷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며느리는 막무가내였어요. 어머님, 제가 큰맘 먹고 사드리는 건데 자꾸 그러시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분 좋게 받으세요, 네? 그녀는 거의 반강제로 저를 계산대 앞으로 이끌었고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가 찍히는 것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요. 저 돈이면 우리 식구 몇 달 생활비는 좋게 될 텐데 말입니다. 며느리는 잔뜩 쇼핑백을 든 제 손을 잡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 비싼 옷들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함과 부담감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화려한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은 분명 예전보다 훨씬 더 값비싸고 세련된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제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단순한 호의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목적을 위한 치밀한 연극의 일부일까요? 저는 차마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서 더욱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제 옷을 여러 벌 사고 난 후 이번에는 자신이 입을 옷을 둘러보겠다며 다른 매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곳 역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화려한 명품 매장이었지요. 며느리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이것저것 옷을 살피더니 마음에 드는 원피스 하나를 골라 들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금방 나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피팅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푹신한 벨벳 의자에 앉아 멍하니 매장 안을 둘러보았어요. 조금 전까지 겪었던 어색하고 불편했던 상황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불안감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대체 이 아이는 왜 이러는 걸까? 정말 나한테 잘하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라도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며느리는 피팅룸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 벌의 옷을 갈아입으며 고르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무료함을 달래려 매장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문득 제 옆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매장의 젊은 여직원 하나가 약간은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키가 훌쩍 크고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한 꽤 인상이 좋은 아가씨였습니다. 저 어르신, 직원은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워 보여서 저는 저도 모르게 긴장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직원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핀 후 제 귀에 거의 입을 갖다 대다시피 하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 혹시 지금 피팅룸에 들어가신 분이 어르신 며느님이시지요? 네. 그런데요. 우리 애가 무슨 문제라도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매장에서 무슨 사고라도 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 제가 아까 그분이 어떤 남자분이랑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좀 이상해서요. 직원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분이 통화하면서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걱정 마세요라거나 집 담보 대출 서류는 준비됐죠? 요양원 계약금은 그걸로 치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도장만 있으면 문제는 간단해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어르신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 직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 담보 대출 요양원 어머니 도장. 그 단어들이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를 상대로 그런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동안 내게 베풀었던 그 모든 호의가 나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말인가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직원의 마지막 말, 조심하셔야 해요라는 그 속삭임만이 귓가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스르르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피팅룸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제게 달려오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날 백화점에서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악몽의 시작을 알리는 끔찍한 장면이었지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익숙한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코끝에는 싸한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고 귀에는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있던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갑자기 왜 쓰러지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울먹이며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표정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저 눈물과 걱정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셈을 말입니다. 매장 직원의 그 충격적인 속삭임이 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집 담보 대출 요양원 어머니 도장. 그 단어들이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난도질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게냐? 저는 힘겹게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어머님이 백화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바로 119 불러서 여기 응급실로 모시고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며칠 푹 쉬셔야 한대요. 며느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저는 그 눈빛 어딘가에서 안도감과 함께 어쩌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한 미묘한 만족감마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큰 병이라도 얻은 것처럼 꾸며서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속셈이 틀림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며느리는 극진하게 저를 간호했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여다 바치고 약도 제 시간에 챙겨주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주는 음식도 약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고 두려웠으니까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매장 직원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들을 불러왔지요. 그동안 제가 무심코 지나쳤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려 했던 며느리의 수상쩍었던 행동들이 하나둘씩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느닷없이 제게 부탁했던 일입니다. 어머님, 요즘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는데 어머님 주민등록등본이랑 인감증명서 한 통씩만 좀 떼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때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아, 그냥요. 혹시 몰라서 미리 준비해 두려는 거예요. 어머님 대신 제가 처리해 드릴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라며 애매하게 둘러댔지요. 저는 별 의심 없이 서류를 떼어주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며느리의 음모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제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제 명의를 도용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지요. 또 최근 들어 며느리가 부쩍 제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척하며 특정 병원에서의 건강검진을 강권했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는 분이 하는 병원인데 거기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예약까지 다 해드릴게요. 라면서요. 제가 괜찮다, 아직 건강하다고 거절하면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미리미리 건강 챙기셔야죠. 그러다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라며 집요하게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그 병원은 며느리와 한패인 의사가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제 건강 상태를 조작하여 치매나 중병이라는 진단서를 받아내려 했던 것이겠지요. 그래야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기가 수월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며느리가 제 통장이나 보험에 대해 은근히 떠보던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보험 들어놓으신 거 있으세요? 연세 드시면 보험금 타실 일도 많으실 텐데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어머님 통장 관리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은행일 보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같은 말들로 제 재정 상태를 파악하려 했었지요. 저는 그때마다 내가 알아서 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비슷한 질문들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저는 며느리의 끔찍한 계획의 전모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노인으로 만들고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재산을 빼돌린 뒤 저를 요양병원에 가둬버리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 과정에서 제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이 악몽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기를 내어 그 백화점 직원을 다시 만나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했지요. 며칠 동안 알아놓은 척하며 며느리의 동태를 살피던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며느리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게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저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백화점 매장 직원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지요. 그 아이의 증언이 모든 의혹의 시작이었고 어쩌면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며느리 몰래 그 직원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쓰러진 이후로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혼자 있으려 하면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라며 졸졸 따라다녔지요. 아마 제가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며칠만 자네 집에 가서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나? 우리 며느리한테는 내가 자네 집에 요양 간다고 하면 자네가 좀 잘 둘러대 주게. 라고 부탁했지요. 옆집 할머니는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두말 없이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며칠 요양을 해야겠어. 마침 옆집 김할머니가 자기네 시골집에 같이 가자고 해서 며칠 다녀오마. 며느리는 처음에는 의심하는 듯 했지만 옆집 할머니가 직접 찾아와 우리 영감도 없고 적적한데 이 양반이랑 며칠 바람이나 쐬고 오려고요.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해준 덕분에 마지못해 허락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마 속으로는 잘 됐다. 이 기회에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저는 곧장 그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매장 안으로 들어섰지요.
다행히도 그날 저에게 용기 있는 속삭임을 건네주었던 젊은 여직원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저 아가씨, 며칠 전에 여기서 쓰러졌던 할머니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직원은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저를 매장 구석의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지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날 정말 큰일 나시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직원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내가 정신을 차렸소. 정말 고맙네. 다름이 아니라 그날 아가씨가 내게 했던 말들 혹시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소?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렇소. 직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위험한 일에 휘말릴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지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부탁이네. 아가씨의 그 한마디가 내게는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소. 제발 내가 알아야만 하오. 제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직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저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괜한 말을 해서 어르신을 더 힘들게 한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그날 며느리가 피팅룸 근처에서 통화하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떤 남자와 통화하면서 어머니 앞으로 집 담보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요양원 계약금이 얼마야? 어머니 도장만 있으면 서류 처리는 문제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돈만 준비해. 이런 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이 잘 마무리되면 당신 목도 두둑이 챙겨줄게.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니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범죄를 공모하는 대화였던 것이지요. 직원은 또한 며느리가 그날 백화점에서 또 다른 수상한 남자와 잠시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인상이 험악하고 어딘지 모르게 불량스러워 보였는데 며느리에게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네고는 황급히 사라졌다고 했지요. 아마도 그 봉투 안에는 위조된 서류나 가짜 도장 같은 것이 들어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했어요. 직원의 증언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맞다. 하며 카운터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 조각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걸 그분이 피팅룸 앞에 떨어뜨리고 가셨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요? 메모지에는 휘갈겨 쓴 글씨로 김 실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D-7, 계약금 준비 완료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구도 쓰여 있었지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 메모지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인물, 그리고 D-7이라는 암호 같은 날짜. 이것은 분명 며느리의 범죄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일 것이 틀림없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그 작은 메모지 조각이 들려 있었지만 제 마음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지요.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이 메모지를 가지고 저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반격은 한 용기 있는 젊은 직원의 도움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백화점 매장 직원에게서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메모지를 받아든 저는 곧장 남편의 오랜 지인이셨던 박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은퇴하신 지 꽤 되었지만 여전히 법조계에 영향력이 있으셨고 무엇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지요. 저는 변호사님 댁을 찾아가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호의부터 수상한 행동,
백화점 매장 직원의 충격적인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게 된 김 실장의 메모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변호사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고 이따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셨지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 변호사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사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제가 여사님을 돕겠습니다. 저 악독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요. 박 변호사님의 그 한마디는 제게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제 편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정말로 반격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았으니까요. 변호사님은 곧바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건넨 메모 속 김 실장이라는 인물과 그의 전화번호를 통해 뒷조사를 시작하셨지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변호사님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아냈습니다. 그 김 실장이라는 자는 불법 사채업자이자 온갖 거문 거래에 손을 대는 해결사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김 실장과 깊이 연루되어 있었으며 거액의 노름빚을 지고 그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최근 들어 제 재산에 노골적으로 눈독을 들였던 것도 바로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던 셈입니다. 김 실장은 며느리에게 당신 시어머니 재산만 빼돌리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며 며느리를 부추기고 범죄 계획을 함께 세웠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또한 며느리가 제 명의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놓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도용하여 몰래 가입한 것이었지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최근 그 보험들의 수익자를 모두 자기 자신으로 변경하려 시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요양병원에 갇히거나 불의의 사고라도 당했다면 그 모든 보험금은 고스란히 며느리의 차지가 될 뻔했던 겁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지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그것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이 이토록 잔인하고 파렴치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제게 이제부터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며느님은 보통 내기가 아니니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당부하셨고 저는 그 말에 따라 더욱 치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집안에서 며느리의 추가적인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그녀의 방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지요. 이번에는 좀 더 은밀한 곳, 평소에는 잘 살펴보지 않았던 옷장 가장 깊숙한 곳이나 침대 밑, 책상 서랍 안쪽 칸막이 같은 곳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가 숨겨둔 듯한 작은 USB 메모리 하나와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USB 메모리 안에는 충격적인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인감도장을 스캔하여 만든 이미지 파일, 제 필체를 흉내내어 작성한 각종 위임장과 차용증 양식들, 그리고 여러 병원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짜 건강진단서들이 빼곡하게 저장되어 있었지요. 심지어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한 파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준비물들이었던 겁니다. 낡은 일기장에는 며느리의 뒤틀린 욕망과 범죄 계획이 더욱 노골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빚만 해결하면, 저 늙은이 재산만 내 것이 되면 그때는 정말 훨훨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김 실장 그 인간 빚 처리는 확실하게 하겠지? 괜히 나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 도장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게 끝난다. 조금만 더 참자.
같은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치 한 편의 범죄 소설을 읽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지요. 저는 그 증거물들을 박 변호사님께 즉시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은 USB 안의 파일들을 모두 복사하고 일기장의 주요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확보하셨지요. 그리고는 제게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사님. 이 정도 증거들이면 저 악독한 며느리는 절대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희미한 빗줄기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아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교활한 여우 같은 며느리를 어떻게 우리 손으로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정확하게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으로부터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확답을 받은 저는 드디어 며느리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낼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기만하고 제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했던 그 아이에게 이제는 제가 직접 덫을 놓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할 차례였지요. 변호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세운 계획은 제가 철저하게 심신이 미약한 치매 노인 행세를 하여 며느리를 안심시킨 뒤 그녀가 스스로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결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은 은밀하게 기록되어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었고요.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제가 과연 그런 아슬아슬하고도 위험천만한 연극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그러다 혹시라도 며느리의 날카로운 의심에 정체가 발각되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그 아이의 눈빛은 평소에도 어딘지 모르게 사람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제 손에는 며느리의 범죄를 입증할 수많은 증거들이 들려 있었고 무엇보다 제 곁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박 변호사님이 그림자처럼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불안한 마음을 눈치채고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지요. 여사님, 지금껏 여사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모든 상황을 철저히 통제하고 여사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여사님께서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정신없는,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은 불쌍한 노인네가 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겨주시지요. 변호사님의 그 확신에 찬 말 한마디가 제 흔들리던 마음에 단단한 줄을 매달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제 남은 삶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보다 더한 연극이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수모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두고 보자. 내 인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하는 독한 마음마저 고개를 들더군요. 그날부터 저의 눈물겨운, 아니 피눈물 나는 복수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철저하게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초기 치매 노인이 되어야 했지요. 식탁에서는 일부러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졌고 국그릇을 제대로 들지 못해 국물을 옷에 줄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가 애써 차려준 반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평생 가장 좋아했던 음식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며 엉뚱한 소리를 해댔지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제 앞에 갈치조림을 놓아주면 저는 한참 동안 멀뚱멀뚱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생선이더냐? 비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런 거 못 먹는다.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듯이 제게 핀잔을 주곤 했어요. 어머님, 그거 갈치조림이잖아요.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요. 어제도 맛있다고 드셨으면서 벌써 잊으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눈만 껌뻑였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지요. 갈치. 내가 갈치를 좋아했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처음에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정말 못 말리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쓰럽다는 듯한, 그러나 그 속에는 교활한 만족감을 교묘하게 감춘 이중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늙은이가 맛이 갔구나 하는 생각이 그 아이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낮에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창밖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었던 신문이나 책을 또다시 펼쳐들고는 마치 처음 보는 내용인 양 밑줄까지 그어가며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요. 이거 언제 나왔던 신문이지? 이런 기사가 있었나? 처음 보는 내용 같은데. 제가 그렇게 중얼거리면 곁에서 뜨개질을 하던 며느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오늘 아침에 보신 거잖아요. 벌써 오늘만 3번째 읽고 계세요. 정말 큰일이시네. 그럴 때면 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시무룩하고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자책하는 연기를 펼쳤어요. 내가 정말 이상해졌나 보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이러다 나중에는 너랑 우리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면 어쩌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면 며느리는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보살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제가 아는 좋은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갈까요? 요즘은 약도 좋아서 초기에는 치료도 잘 된다던데요. 그 좋은 병원이라는 것이 필시 저를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수순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순진하고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어야 했지요. 때로는 집안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이 방 저 방을 목적 없이 헤매고 다니거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갑자기 잊어버렸다며 한겨울에 얇은 옷차림으로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서성이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며느리가 저를 더욱더 문제있고 손이 많이 가는 노인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행동들이었고요. 그 아이가 저를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할수록 제 재산을 빨리 처분하고 저를 어디론가 보내버리고 싶어 할 테니까요. 밤이 되면 제 연기는 더욱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잠결에 헛소리를 하는 척하며 며느리를 떠보기도 했어요. 돈 내 돈 다 어디 갔어? 너가 다 가져갔지? 이년아. 그렇게 잠꼬대처럼 소리치면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간밤에 무슨 꿈 꾸셨어요? 자꾸 돈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내가 돈 이야기를 했다고? 글쎄 무슨 꿈을 꾸었는지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구나. 제 그런 반응에 며느리는 안도하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더 제 상태가 심각하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또한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여보, 어디 갔어요? 왜 나만 혼자 두고 갔어요? 라며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을 찾으며 통곡하는 연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제 방으로 달려오면 저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낯선 사람이 혹시 도둑이에요? 라며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지요. 그런 저를 보며 며느리는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때가 되었구나 하는 흡족한 미소를 그 음흉한 입가에 감추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연극은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런 혼신의 연기를 하는 동안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고 기억상실과 망상에 시달리는 정신병자 노릇을 하려니 제 자존심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였지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 나이에 이런 모욕과 수모를 겪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제 자신에 대한 연민과 함께 며느리에 대한 사무치는 분노와 증오의 눈물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의 침착한 격려와 무엇보다 제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며느리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저 악마 같은 아이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낼 날이 머지않았다. 그때까지만 아주 잠시만 더 이 바보 연극을 계속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는 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듯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슨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를 해도 놀라거나 의심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님, 또 그러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며 능숙하게 저를 달래는 신용까지 했으니까요. 그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사육사가 말 안 듣는 늙은 짐승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정적인 순간이 며느리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그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식탁에서 또다시 음식을 질질 흘리며 밥투정을 하는 그야말로 진상 노인의 연기를 완벽하게 펼쳤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손이 심하게 부들부들 떨리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국물을 옷과 식탁보 위에 보기 좋게 다 쏟아버리기도 했지요. 그리고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받은 기침을 거칠게 해대며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일부러 더 갈라지고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아가, 내가 아무래도 이젠 정말 갈 때가 임박한 것 같구나. 숨 쉬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눈앞도 자꾸 흐릿해져서 너 얼굴도 잘 안 보인다.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 말고 꼴까닥하고 죽어버리면 어쩌지?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주르륵 쏟을 것처럼 한껏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의 손을 힘없이 잡았습니다. 제 손 역시 일부러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고 붙잡을 힘도 없다는 듯이 미세하게 떨리도록 연기했지요.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얼마 안 되는 재산들은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아들 녀석은 워낙 세상 물정에도 어둡고 돈 문제라면 젬병이니 도저히 믿고 맡길 수가 없고 아무래도 너가 좀 나서서 내 재산을 좀 맡아서 관리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 집 식구 중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너 하나뿐이다. 그러니 너가 내 모든 것을 맡아서 너가 알아서 좋은데 투자해서 불리든지 아니면 아예 너 앞으로 미리 좀 증여를 해줄까 하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아가? 저는 최대한 절박하고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노인의 목소리로 그러나 그 아이의 귀에는 더없이 달콤하고 유혹적으로 들릴 제안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가 던지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미끼였지요. 제 말에 며느리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탐욕의 빛으로 번뜩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 아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표정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추악하고 이기적인 것이었어요. 그동안의 제 혼신의 연기가 완벽하게 먹혀들어 며느리가 드디어 마지막 미끼를 덥석 물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며느리는 애써 침통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환희에 찬 미소까지는 차마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더욱 힘주어 마주잡으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고 의리 있는 며느리라도 되는 듯 그럴싸한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 눈빛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 지긋지긋한 시어미의 재산을 내가 다 차지하게 되는구나 하는 흥분과 기대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약한 소리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머님은 저희 곁에서 100년, 아니 200년은 더 건강하게 사셔야죠. 제가 얼마나 어머님을 의지하고 존경하는데요. 그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은 조금도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탐욕스러운 승냥이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정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하신다면 어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자 며느리 된 도리가 아니겠어요? 제가 부족하고 아는 것 없지만 어머님께서 제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겠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책임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든 제게 말씀만 하세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힘드시지 않도록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척척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시고 아무 걱정 마세요. 그 가증스럽고도 역겨운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일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너 마음대로 해보아라. 너가 지금 내뱉는 그 모든 달콤한 말들이 머지않아 너의 발목을 꽁꽁 묶는 차가운 올가미가 될 것이니 두고 보렴. 며칠 뒤 며느리는 예상했던 대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 몇 개를 들고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함께 저에 대한 일말의 경멸감마저 서려 있는 듯 했어요. 재산 증여 계약서와 포괄적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찍힌 서류들이었지요. 최 변호사님이 미리 언지를 주셨던 바로 그 함정의 핵심 도구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들은 너무나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어서 제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진짜라고 믿고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제게 간곡히 부탁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님께 특별히 자문해서 이렇게 서류를 좀 완벽하고 깔끔하게 준비해봤어요. 어머님께서 괜히 복잡하게 신경 쓰실 일 없도록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왔답니다. 그냥 여기 몇 군데 도장만 꾹 찍어주시면 제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잘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님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시면 돼요. 며느리는 마치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라도 되는 듯 혹은 이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사리 분별을 못하는 노망난 노인네라도 되는 듯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하는 척하며 제 앞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감도장이라며 자신이 미리 준비해 온 저의 진짜 인감도장과 똑같은 모양으로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도장과 최고급 인주까지 제 손에 쥐어주었지요. 그 도장은 제가 최근에 건강 문제로 병원에 드나들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새로 판 것이었는데 며느리가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그것과 똑같은 것을 위조했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제 방에 들어와 진짜 인감도장을 훔쳐내어 복제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저는 일부러 눈을 아주 가늘게 뜨고 서류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읽는 척하면서도 손은 일부러 더 심하게 부들부들 떨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신용을 했지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글씨냐. 눈이 침침하고 손이 떨려서 당최 보이질 않는구나. 이게 다 나 편하자고,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이지. 너가 알아서 다 잘 해주겠지. 나는 너만 믿는다. 아가. 제 말에 며느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더욱 안심시키는 말투로 그러나 그 속에는 저를 비웃는 듯한 뉘앙스를 감추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제가 누군데요? 어머님 외아들의 착하고 똑똑한 아내이자 어머님의 하나뿐인 효성스러운 며느리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해가 되는 일을 하겠어요? 그냥 저 믿고 여기, 그리고 이쪽에 도장만 꾹꾹 힘주어 찍어주시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해결된답니다. 제가 어머님 재산 안전하게 잘 관리해서 나중에 어머님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는 아주 공기 좋고
물 좋은 최고급 요양원도 미리미리 알아봐 드릴게요. 아무 걱정 마셔요. 최고급 요양원이라니요. 그 말이 제 귀에는 당신을 쥐도 새도 모르게 정신병원이나 다름없는 외딴 곳에 가둬버리겠다는 섬뜩한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직접 잡고 도장을 찍어야 할 곳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리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이는 척, 불안해하는 척,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혼신의 연기를 하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도장을 들어 그녀가 가리키는 곳에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찍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아주 교묘하게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녹음기가 며느리의 탐욕스럽고 의기양양한 얼굴과 서류의 내용, 그리고 도장을 찍는 제 손의 모든 움직임, 우리가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까지 아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똑똑히 알고 있었지요. 그 모든 장비는 최 변호사님이 며느리 몰래 제 방과 거실 곳곳에 설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제 가짜 도장이 찍히자 며느리는 더 이상 자신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듯 소중하게 챙겨 품에 꼭 안고는 드디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 표정에는 드디어 해냈다는 엄청난 성취감과 함께 저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경멸감마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하셨어요. 역시 우리 어머님은 똑똑하시다니까요. 이제 어머님께서는 아무런 걱정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푹 쉬시기만 하면 된답니다. 나머지 모든 귀찮고 골치 아픈 일들은 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가 다 알아서 그림같이 깨끗하게 처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기분 좋은 웃음소리까지 내며 제 방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차갑고도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웃고 떠들어 보아라. 네가 지금 네 손에 소중하게 쥔 그 종이 쪼가리들이 머지않아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무거운 쇠사슬이 될 것이고 네 그 가증스럽고 역겨운 웃음소리가 처절하고 애처로운 통곡 소리로 바뀌게 될 날이 정말 머지않았다는 것을 너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을 테지. 반격의 서막은 이토록 완벽하고 성공적으로 올랐고 이제 정말로 남은 것은 마지막 커튼콜, 며느리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시간뿐이었으니까요. 제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그날 이후 며느리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얻은 듯 의기양양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제 앞에서도 더 이상 조심하거나 눈치를 보는 기색 없이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지요. 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 예전의 가식적인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귀찮은 짐짝 취급하듯 하대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어머님, 식사 다 하셨으면 빨리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거실에 나와 계시면 제가 청소하기 불편해요. 어머님, 또 똑같은 이야기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곤 했으니까요. 저는 그 모든 모욕과 무시를 묵묵히 견뎌내며 차갑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실컷 우쭐대 보아라. 내 그 오만방자함이 너를 더욱더 빨리 파멸로 이끌 것이니. 며느리는 그 서류들을 손에 넣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착수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아침 일찍부터 잔뜩 멋을 내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어머님 대신 은행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어머님 예금 통장이랑 도장 좀 주시겠어요? 어머님 힘드실까봐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리려고요.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저는 이미 최 변호사님과 모든 계획을 세워둔 터라 순순히 제 예금 통장과 진짜 인감 도장을 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들을 받아들고는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계획은 처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이미 제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연락하여 제 명의의 모든 금융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았고, 혹시라도 며느리가 위임장을 들고 나타나면 즉시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기 때문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늦게 며느리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은행에서 어머님 통장이 지급 정지 상태라며 돈을 한 푼도 내주지 않잖아요. 어머님, 혹시 저 몰래 은행에 무슨 말씀이라도 하신 거예요? 그녀는 마치 제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는 듯이 저를 쏘아보며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지요. 지급 정지. 그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제 태연한 반응에 며느리는 더욱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지만 이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네로 보이는 저에게 더 이상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제 방을 쿵쾅거리며 나가버렸지요. 며칠 뒤 며느리는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이 집도 이제 너무 낡았고 어머님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넓어서요. 제가 이 집 처분하고 어머님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작고 아담한 요양시설 근처 아파트로 옮겨드리려고요. 이분이 그 일 도와주실 분이세요?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저를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속셈은 뻔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치워 제 돈을 가로채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 역시 최 변호사님이 손을 써둔 뒤였습니다. 변호사님은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고 등기부등본에도 그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지요. 중개업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또다시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어그러지기 시작하자 며느리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거나 혼잣말로 누군가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려왔지요. 아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도 부쩍 잦아졌고 가끔은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한밤중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까지 딜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할 줄 알아. 두고 봐. 다 내 손 안에 들어올 테니까. 술주정을 하며 악을 쓰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래, 올가미는 점점 더 내 목을 조여오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며느리의 불안감은 그녀의 공범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고용한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며느리는 김 실장이라는 자와 공원이나 외진 카페 같은 곳에서 여러 차례 접선했는데 만날 때마다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혹은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것이겠지요. 최 변호사님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여 추가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김 실장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윽박지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당신만 믿고 시작한 일인데 이게 다 뭐예요? 약속한 돈은 도대체 언제 줄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같이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러자 김 실장은 변명하는 듯한 어투로 대답하더군요.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들의 대화는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지요. 저는 그 녹취록을 들으며 며느리의 어리석음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범죄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눈앞의 돈에 눈이 멀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다가 결국에는 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제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할수록 더욱더 정신 나간 노인 행세를 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멀쩡하게 행동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굴었지요. 그런 저를 보며 며느리는 더욱더 혼란스러워했고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싶어 안다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이 발버둥 치는 것처럼 위태롭고 처절해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이제 그물은 거의 다 조여졌고 마지막으로 그물을 걷어올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초조함이 극에 달할 무렵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백화점, 모든 악몽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지요. 저는 며느리에게 아주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이고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 아이에게 이제는 제가 직접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도록 미끼를 던진 셈이었지요. 아가, 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그 백화점 말이다. 그때 너가 사준 옷들이 참 곱고 마음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고르지를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거기 한 번만 더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이번에는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걸로 딱 한 벌만 더 고르고 싶구나. 너가 골라주면 더 좋. 저는 일부러 더 어리광을 부리듯 그리고 약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간절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를 졸랐습니다. 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이후로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집착하는 노인네의 모습을 연기한 것이지요.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간절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인처럼 매달렸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여전히 효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결국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어머님도 참. 또 옷은 뭘 사시려고요? 지난번에 사드린 것도 아직 다 못 입으셨잖아요. 하지만 정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야 제가 모시고 가야지요.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라도 같이 가요. 이번에는 정말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걸로 골라보세요. 며느리는 애써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이 늙은이가 또 무슨 변덕이람 하는 듯한 짜증과 함께 어쩌면 이 기회에 남은 무언가를 마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적인 속내가 복잡하게 뒤섞여 꿈틀거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도 제가 백화점에 가서 또다시 쓰러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리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테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며느리와 함께 다시 그 문제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지요. 박 변호사님과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며느리와 함께 백화점에 도착할 시간에 맞춰 박 변호사님과 사전에 섭외된 사복 경찰관 2명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그 매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기로 했지요. 그리고 지난번 제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그 용기 있는 여직원 역시 약속된 신호에 따라 움직여주기로 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도 어젯밤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내일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다면 약속된 장소로 나오너라. 이것이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둔 터였습니다. 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미련을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백화점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팔짱을 끼고는 지난번에 들렀던 그 명품 매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옷을 고르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자신이 입을 옷을 고르는데 더 열중하는 눈치였어요. 아마도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위장술이거나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오만함의 발로였을 겁니다. 어머님, 저번에 받았던 원피스가 있는데 그거 한 번만 더 입어보고 올게요. 어머님은 여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금방 나올게요.
며느리는 제게 그렇게 말하고는 익숙하게 피팅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약속된 장소인 매장 안쪽 소파에 앉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처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온 신경은 피팅룸 쪽과 매장 입구,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움직임에 곤두서 있었지요. 잠시 후, 지난번 그 여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 특유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고는 며느리가 들어간 피팅룸 쪽을 향해 의식적으로 조금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했던 심판의 서곡을 알리는 신호였지요. 손님 찾으시는 디자인이 이쪽에 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직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고 또렷했습니다. 매장 안의 다른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지요. 물론 위장한 박 변호사님과 사복 경찰관들이었죠. 제 심장은 북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연극이 마지막 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으니까요. 매장 직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저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그때 며느리가 무엇인가를 예감한 듯 잔뜩 경계하는 표정으로 피팅룸 커튼을 황급히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원과 저를 번갈아 쏘아보며 날카롭게 물었지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함께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짜증이 역력하게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약속된 두 번째 신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직원이 며느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혹은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 참. 매니저님께 보고 드려야 하는데 깜빡했네. 아까 경찰서에서 연락 왔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매장에서 쓰러지셨던 할머님 관련해서 그 며느리 되시는 분 신원 조회 결과가 나왔다고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사기꾼 같다고 조만간 출두 명령이 떨어질 거라고 하던데요.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것 같다고. 어휴, 정말 세상 무서워요. 직원의 그 한마디는 그야말로 결정타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동공은 공포로 극도로 확장되었고 입술은 금방이라도 경련을 일으킬 것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가 지금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당장 그 입 닥치지 못해.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지르며 직원에게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깜짝 놀라 모두 우리 쪽을 주목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 손님으로 위장하고 있던 박 변호사님과 사복 경찰관 2명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김혜리 씨. 진정하시고 저희 말씀부터 들으시지요. 최 변호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나타난 변호사님의 모습에 잠시 얼어붙은 듯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지요. 당신들은 또 뭐야?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비켜.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김혜리 씨. 최 변호사님은 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김혜리 씨가 어머님을 상대로 저질러 온 사문서 위조 절도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여기 이 모든 서류와 녹취록, 영상 자료들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변호사님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조된 대출 신청서와 치매 진단서, 가짜 인감 도장과 신분증 사진, 며느리가 공범들과 통화하며 범죄를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요약본,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위임장과 증여 계약서에
강제로 날인하게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캡처 사진까지. 그 모든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지요. 도망치려 해도 이미 사방은 건장한 사복 경찰관들에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망연자실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던 제 아들 녀석이 갑자기 며느리를 향해 달려들어 그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 같은 것을 믿고 내 어머니를 의심했다니. 내가 미쳤었지. 내가 눈이 멀었었어. 아들은 울부짖으며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고 사복 경찰관들이 겨우 그를 말려야 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자책감과 회한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평생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살아온 순하고 어리석었던 제 아들이 그 순간만큼은 마치 미친 호랑이처럼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그런 모습에 완전히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지요.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악했지만 그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사복 경찰관 중 한 명이 며느리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혜리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미수 절도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며느리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하는 그 소리가 백화점 명품 매장 안에 유난히 크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지요. 한때는 화려한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었던 며느리는 이제 초라한 몰골로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이끌려 매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음과 발악하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고 매장 안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바로 앞에서 똑똑히 제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탈감과 함께 인간이라는 존재의 나약함과 추악함에 대한 연민마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래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그저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보다는 모든 것을 이겨낸 제 자신에 대한 안도와 위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백화점 한복판에서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된 그날 이후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폭풍우가 휘몰아쳤습니다. 그 사건은 삽시간에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한동안 온 동네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지요. 며느리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은 신문 사회면 한 구석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폐륜 며느리의 시어머니 재산 노린 사기극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말입니다. 저는 한동안 대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웠고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실을 당당하게 마주하려 노력했지요. 저는 피해자였고 제 자신을 지켜냈을 뿐 그 무엇 하나 부끄러워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에 대한 법적 절차는 최 변호사님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의 추악한 과거와 추가적인 범죄 혐의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지요. 그녀는 상습적인 노름 중독자였으며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미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했던 전과까지 있었더군요. 고인이었던 박 노인장께 접근했던 것도 저를 목표로 삼았던 것도 모두 그녀의 계획된 범죄의 일부였던 겁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며느리는 자신의 죄를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며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그녀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입을 주목했지요. 재판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문. 낮고도 엄숙한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와 아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피고인 김혜리는 자신의 시어머니이자 고령의 피해자인 김복순 여사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유기하려 한 정황 역시 증거와 증언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하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의 며느리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피고인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거짓 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하여 재판부를 기만하려 한 점 등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와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피해자에게 끼친 해악이 지대하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판사는 판결봉을 잡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혜리를 징역 27년에 처한다. 징역 27년. 그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며느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라며 울부짖었지만 차가운 법정 안에서는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지요.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오열하는 며느리를 부축하여 퇴정시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과 씁쓸함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의 처절한 몰락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느리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었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그날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결국 10수년이라는 긴 세월을 차가운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었지요. 그녀가 법의 심판을 받는 동안 제 아들 녀석은 그야말로 산송장처럼 지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 그리고 어머니를 의심했던 자신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우곤 했지요. 회사도 그만두고 폐인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모진 마음을 먹고 아들을 다그치기도 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기도 하며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도 그 아이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야.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니?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너를 믿고 기다리는 이 어미가 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꾸나. 제 진심 어린 설득과 눈물겨운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아들은 아주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와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며 주말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전에 살가웠던 아들의 모습을 되찾으려 노력했지요. 물론 한번 깨진 신뢰와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아들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고 그 벽을 허물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려 한다는 사실이었지요. 저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도와주었던 고마운 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신 최 변호사님께는 두둑한 사례금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라며 한사코 사례금을 마다하셨지만 저는 제 작은 성의이니 부디 받아달라며 간곡히 부탁드렸지요. 또한 백화점에서 제게 용기 있는 속삭임을 건네주었던 그 젊은 여직원에게도 따로 연락하여 소정의 감사 표시와 함께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그녀는 잘 해결되셔서 정말 다행이라며 환하게 웃어주었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세상에는 아직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새삼 감동했습니다. 그 모든 만남과 감사의 표현들은 제가 겪었던 끔찍한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제 삶에는 조금씩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성찰과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함께하고 있었지요. 저는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어쩌면 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하늘의 뜻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그만큼 소중한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끔찍했던 기억들도 세월의 강물에 씻겨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물론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문득문득 악몽처럼 떠오르는 지난날의 그림자는 여전히 저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어둠 속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들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려 노력했지요. 며느리가 떠난 집은 처음에는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쓸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아들, 단둘만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갔습니다. 아들은 예전에 무심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법 속 깊은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지요. 주말이면 저와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어머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녀석도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에 대견함을 느끼곤 했답니다. 제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서슬퍼런 눈치를 보느라 혹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만 갔던 소가리를 하느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지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붓이라고는 잡아본 적도 없던 제가 화선지 위에 서툰 솜씨로 한자 한자 글씨를 써내려갈 때마다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먹을 갈 때 풍겨오는 은은한 향기, 붓끝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제 마음 상태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글씨의 모양을 보며 저는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함께 배우는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의 서툰 글씨를 보며 함께 웃는 시간들도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활력소가 되어 주었지요. 주말이면 예전에 가깝게 지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소원해졌던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여 만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금세 알아보고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지요.
우리는 함께 가까운 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고 젊은 시절 함께 찾아갔던 추억의 맛집을 다시 찾아가 변함없는 음식 맛에 감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동안 저는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배신의 기억들을 잠시나마 잊고 아직 제 곁에는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혼자만의 시간 또한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채워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이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재충전과 성찰의 시간으로 바뀌었지요. 거실 창가 햇살 좋은 자리에 앉아 두꺼운 역사책이나 문학소설을 읽으며 새로운 지혜를 얻기도 하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향긋한 국화차를 마시며 지나온 삶을 반추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던 뜨개질은 제게 큰 위안과 함께 작은 성취감을 안겨주었어요. 부드러운 털실이 제 손끝에서 코를 만들고 무늬를 이루며 조금씩 따뜻한 스웨터나 예쁜 목도리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그렇게 정성껏 완성된 뜨개 작품들을 아들이나 손주들 혹은 주변의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했을 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도 따스한 행복감이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이 모든 크고 작은 변화들 속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바로 내 삶의 온전한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가슴 벅찬 감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제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해방감.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소중한 부분을 마침내 되찾은 것과 같았어요. 이제 저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사 먹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 훌쩍 떠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저없이 연락합니다. 하기 싫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고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작은 선택과 행동의 자유들이 차곡차곡 쌓여 제 안에 단단하고 건강한 자존감의 기둥을 다시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혼자서 백화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로 그 악몽 같았던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었지요. 예전 같으면 그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려졌겠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예전에 며느리가 제게 강매하다시피 했던 그 화려하고 값비싼 명품 매장 대신 제 나이에 잘 어울리고 품이 있으면서도 편안해 보이는 옷들이 있는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에 쏙 드는 부드러운 감촉의 캐시미어 스웨터와 단아한 디자인의 스커트 한 벌을 골랐지요. 그것은 며느리가 제게 입히려 했던 과시용 옷이 아니라 온전히 제 자신의 선택으로 저 자신을 위해 고른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비로소 제 나이와 모습에 어울리는 평온하고도 당당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고 창가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으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어쩌면 값비싼 명품 옷이나 화려한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보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그 길고 어두웠던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물론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슬픔과 상처의 기억들이 희미한 흔적으로 남아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아마 평생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기억들에 휘둘리거나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기억들을 제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그것들을 디딤돌 삼아 더욱 단단해지고 현명해졌으니까요. 저는 제 삶을 지켜냈고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당당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고통과 시련 끝에 마침내 찾아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자 제 새로운 인생이니까요. 이제 정말 괜찮다고. 제 삶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다시 찾은 이 평온 속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속삭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겁니다.